오늘 수업의 목표를 두 가지로 잡았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한 수업은 핏셋 궤관을 하는 형식이지만 그 오늘 수업 자체만으로도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하려고 욕심을 가지고 오늘 수업만으로도 효용을 조금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이제 그 5일 동안 해야 할 이제 강의에 대한 개관 형식으로 이제 목적을 두 가지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PSAT의 개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따가 이제 더 얘기를 저는 좀 힘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조금 문제를 푸는 급급하는데 이제 문제 푸는데 급급하지 말고 조금 이제 문제를 풀기 이전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약이 뭔지 이런 거를 조금 근본적으로 다가가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 접근 방식이. 자, 이거는 별로 얘기할 게 없죠. PSAT 시험 개요. 40문제 있고요. 제한 시간은 90분이에요. 그래서 OMR 카드 작성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막 뭘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PSAT라는 것은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기술에 가까워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이제 적으시니까 하는 소린데 나중에 본인 핏셋 실력이 오르잖아요. 그럼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뭘 적어서 풀질 않아요. 눈으로 거의 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평을 많이 들었냐면 PSAT 문제를 이렇게 같이 푸는데 한 번 더 풀어도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체크한 게 없어. 막 40문제를 푸는데. 그래서 손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좀 생각하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자, 40문제 이제 90분을 푸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OMR 카드 시간, 작성 시간 한 4분, 5분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문제를 푸는데 할당된 평균적인 시간이 한 2분 10초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요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그냥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전체 개관을 먼저 적어 볼게요. 저는 이제 개관을 다음에 이번 주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 유형을 일단은 크게 거기에 보시면은 단순 자료, 단일 자료라고 돼 있을 거예요. 썼으니까 그냥 읽고 할게요. 단일 자료 확인형 문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 문제는 올해 21년도 문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 올해 21년도 문제를 첫 번째 유형으로 단일 자료 확인형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유형 세 번째는 뭘로 나눴냐면 복수 자료 확인형 이렇게 유형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출형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매칭형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산형. 원래는 굳이 나누자면 유형이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더 많은 유형이 있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인문 강의가 이제 횟수가 적다 보니까 조금 축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누자면 여기가 한 20문제 정도 분포되어 있고요. 여기 두 개 이제 확인형 합쳐서 한 14문제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올해 시험 기준. 자, 근데 이제 설명을 안 했으니까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이름 지은 거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확인형. 이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도출. 이 두 가지예요. 제가 핏셋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는 막 자료의 형식에 따라서 유형을 세분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달달 외워가지고 핏셋 시험장에 떠올려가면서 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처음에 접근할 때 중요한 거지 결국 나중에 가서 유형을 분류하면 제가 느꼈을 땐 확인형과 도출형이더라고요. 이건 자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언어, 자료, 성황 모두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핏셋 시험을 치를 때 유형을 두 개로 나눠라 그러면 확인형과 도출형이에요.
자, 들어는 봤겠지만 이제 정확한 의미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확인형은 말 그대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답을 내는데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거 많이 이제 풀어는 보셨을, 혹시 한 문제도 안 풀어보셨나요? 이해하시죠?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냥 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한글만 배웠으면, 너무 심하게 얘기했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대학도 다니실 거고, 좋은 고등학교도 나왔을 거고, 학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셨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도출형은 뭐냐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숨어 있는 정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도출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년만 봐도 그렇고 확실히 여기가 더 많죠. 난이도를 따졌을 때는 확인형이 확실히 쉬워요. 왜? 그냥 확인만 하면 되니까. 반면에 도출형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자료로만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거기에 덧대어서 나의 생각을 얹어서 숨어있는 정보를 내가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유형을 바꿨다. 그럼 이제 만약 이게 강의를 조금 더 실수를 많이 해서 유형을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확인형에서도 유형을 또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도출형에서도 유형을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입문 강의니까 입문 단계에서는 그런 걸 세분화해서 가지 않고 일단 근본적으로 공통되는 풀이 전략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확인형과 도출형 각각. 자, 요 정도만 하고, 자, 대강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도 이제 내일은 확인형을 아마 다 다룰 것 같고, 도출형은 이제 3, 4일 차이 정도에 갈 것 같고, 요건 이제 마지막에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설명에서 제가 강조한 거는 확인과 도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궁극적인 유형은 그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유형은 이러한데, 자, 유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형을 접근하는 나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피셋이라는 시험이 요구하고 있는 능력이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져요. 뭐 40문제, 90번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돼 있죠? 피셋이라는 이 시험 자체가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맞죠? 알고 계실 거예요. 능력을 물어요. 어떤 뭐 이론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물어요. 그럼 그 능력이 어떤 걸 묻냐? 독해력, 자료 해석 능력. 그냥 이거를 따로 썼지만 이해하는 능력을 묻는 거야, 일단. 어떤 텍스트가 됐던 수치가 됐던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셨다면 주로 이제 언어, 국어 과목에서 독해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독해력. 이거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분들은 대부분 수능을 보거나 내신을 해봤기 때문에 국어 영역에서 되게 익숙하죠. 그죠? 그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수업을 안 들어도 잘하는 친구들 되게 월등히 많아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왜? 했으니까. 맞죠? 근데 이제 자료 해석에 한정해서 얘기를 또 해보면 이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수치를 주고 표를 주고 그림 이런 것들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수능에서 우리가 해본 적이 없죠. 낯설어.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 자료 해석이에요.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낯설어서 그래.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 자료 해석에 이제 들어갈 건데 그럼 당연히 우리 능력 중에서 이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이 표가 뭔지 그림이 뭔지 그래프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많이 안 접해봤을 뿐인 거잖아요. 그죠? 그걸 접근만 많이 해보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충분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해석에서 보게 될 자료를 굳이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글도 있어요. 여기 안에 텍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표예요. 표 이렇게 행, 열 이렇게 해놓고 수치 넣어놓은 거 그죠? 그 다음에 그림도 있어요. 그림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주고서 비율 이렇게 막 설정해놓고 그런 거 이제 신문 기사에서 가끔 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새롭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끔 수식도 주어지고요. 수식이 주어지면 그 문제는 조금 무조건 이 수식이 되게 중요하게 돼버려요. 그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별 하나 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쓰자면 그래프. 요 정도가 자료 해석 파트에서 주어지는 자료의 유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그럼 여기는 이제 세 과목 전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난잡해질까봐 자료 해석에만 한정을 할게요. 독해력은 뭐 언어나 상황 가서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고 자료 해석에서 이 자료의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쓱 훑어볼게요. 한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 아까 적어준 대로 얘기하자면 이제 단일 자료형 보이시죠? 그죠? 문제를 풀 건 아니에요. 쓱 볼 거예요. 쓱 볼 거. 거기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번호가 5번 돼 있죠. 이 문제 배열은요, 제가 그 유형별로 일단 나누고 그 유형 안에서 올해 문제 중에 번호 순서대로 그냥 나열한 거예요. 막 인위적으로 제가 오늘 수업하기 위해서 조작한 게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자, 5번에 보시면 자료가 뭐가 나와 있죠? 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식 나와 있는 거 보여요? 뭐 이렇게 나와 있다. 8번은 뭐가 돼 있죠? 표 달랑 하나 나와 있죠. 그죠? 뭐 이런 식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 문제는 오른쪽에 18번 나와 있죠. 거기에는 이제 뭐가 나와 있죠? 그림하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그림 나와 있는 거 맞아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또? 자, 29번. 넘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할게요. 그 40문제가 피셋에서 주어지는데, 그 문제 짜임새는 40문제가 아닌 거 혹시 아세요? 보통 두 개형을 줘요. 컨닝 방지를 위해서 가형, 나형, 뭐 수능이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형, 나형의 차이점은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랑 21번부터 40번까지가 문제가 앞뒤가 바뀌어요. 그죠? 그럼 누구는 동일한 시험지를 1번부터 20번까지 먼저 풀고 누구는 21번부터 40번까지 풀잖아요. 그럼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문제 배열의 완결성이 40문제 단위로 갖춰지면 안 되겠죠. 누군가는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접하면 갑자기 당황해서 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20문제 단위예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확인형만 쭉 봤는데 29번이면 새로운 문제 구성 배열 시작인 거예요. 맞죠? 그럼 확인형으로 기준을 봤을 때 표 나오다가 그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제자가 약간 뭐죠? 그냥 뒤죽박죽 낸 것 같지 않다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별 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출제자가 약간 뭔가 문제 배열에서도 그 마음이 보인다. 오케이? 왜냐면 우리는 피셋을 잘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출제자의 마음을 스토커 같이 되게 관찰해야 돼. 이따가 이제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것도 느껴지죠? 29번도 이제 갑자기 그래서 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꼭 지켜진다는 건 아니에요. 올해 이제 출제하신 분이 정갈하신 분이구나. 이 정도만 느껴지면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면 36번에 그림. 또 그림.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짝짝. 표 그림. 표 그림. 그죠? 매년 그런 건 아닌데 뭐 아무래도 깔끔하게 이제 방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시면 복수자료형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이름이 복수자료형인 이유를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12번 한번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 거 맞죠? 글도 나와 있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림 자료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죠? 두 개죠.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확인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자료가 등장하면 자료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져요. 맞죠? 그냥 자료 많이 주고 하나하나 단순하게 확인하기보다는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고 싶어. 수험생들을 괴롭히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료의 단일적인 확인이 아니라 자료 간의 관계 이런 거 물어보면 좋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자세한 거는 나중에 가서 쭉쭉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보시면은 그 페이지를 어디까지 가보시냐면 뭐 확인하면서 가보셔도 좋고 그냥 쓱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페이지를 12쪽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페이지 번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은 많이 봤는데 되게 이제 신기한 게 원래는 그래프가 매년 나오는 편인데 올해는 그래프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인문강인데 뭐 21년도 기출만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를 그래도 다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작년 문제 34번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프 보이세요 혹시? 그림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림 2에 보시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고 그 위에도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좌표평면이라고 부르죠. 보통 이런 그래프도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죠? 이 정도만 잠깐 보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 볼게요. 첫 페이지로 와서 자, 문제는 이제 이따가 유형마다 한 2문제씩 정도는 오늘 다 풀 목적을 가지고 저는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에서 자료의 유형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이제 같이 한번 본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아까 했던 말이 조금 이해는 여기 와서 더 되실 거예요. 이런 게 낯서니까 요 글 유형마다 혹은 표 유형마다 그림 유형마다 문제를 좀 모아놓고 풀어두면 형식이 되게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유형화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료를 기준으로. 그쵸? 그래서 요 다음 단계는 이제 뭐가 될까요? 이제 유형화를 해볼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겠죠. 근데 이제 수업이라면 아마도 제가 해줄 것 같고 혹시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수업이 이제 만남과 시작과 끝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공부를 계속 해나갈 텐데 혼자서 하든 또 어디서 강의를 듣든 간에 본인 스스로 유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 과정에서 익숙함을 얻는데 큰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 유형이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해요. 요 얘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인식 속도예요. 보통 언어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 언어에서 인식 속도라 하고 하면 리딩 뭐라 부르죠? 속독 들어봤죠? 그죠? 그런 것도 학원 있잖아요. 그죠? 은근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이제 미성년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언어 풀다 보면 이제 글 읽는 속도가 좀 중요하다는 걸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것만큼이나 그러면 이제 요 같은 경우가 언어 풀 때 이런 게 또 문제가 안 되는 게 많이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반대로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느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케이? 뭐 나중에 좀 제가 여기에도 사실 언어 쪽 관련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차단하고 자료 해석만 조금 한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자료 해석 능력에서 인식 속도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자료 해석은 너무나 공평해. 거의 대부분의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낯설기 때문에 거의 지금 다 초보 단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자료 해석만 양치기가 통한다. 왜 그렇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다 낯서니까 낯선 상태에서 당연히 많이 하면 당연히 쉽게 늘죠. 그죠? 언어 같은 건 많이 했는데 또 많이 해봐야 그 증진되는 속도가 많이 안 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료 해석만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몫이에요. 인식 속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 해석만큼은 문제 푸는 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개수로만 따졌을 때는 많아야 돼요. 최소 2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와요. 문제를 많이 그냥 무지성으로만 풀어도 이게 빨라지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요게 저는 수학을 했어요. 전공도 수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을 또 오래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상생활에서 수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수학적인 사고를 그냥 많이 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연역적 사고에. 자, 그 아래 이제 귀납적 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서 연역과 귀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을. 혹시 모르시면 네이버에 한번 집에 가서 또 쳐보고 정확하게 그 뜻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연역과 이 귀납은 이 자료에서 뿐만이 아니라 언어에서 특히 잘 나오는 주제잖아요. 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그죠?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비유해서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연역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언제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수학할 때 진짜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개념 설명은 안 할게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 정도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 그죠? 많이 쓰는 과목이 또 뭐 있죠? 경제학. 그쵸? 경제학 그 자체가 연역적 사고만을 쓰진 않지만 그 연구 방법의 주된 주류로서 사용하는 게 연역적 논리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 들어봤죠.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이라고. 그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뭐가 되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연역적 사고인 거야. 최종의 참인 가정이 참이면 결론이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죠? 그럼 이게 아까 설명했던 거랑 연결이 돼요. 이게 뭐죠? 처음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걸 뭐 했죠? 도출했죠. 이해돼요? 아까 얘기했던 도출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연역적 사고를 제가 뜻한 거였어요. 이해돼요? 아까 썼잖아요. 도출 몇 문제 있었죠, 올해만? 24문제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분류했을 때. 겁나 많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귀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해왔던 거는 주로 뭘 쓰냐면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험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어제 해가 떴네? 그럼 오늘도 해가 뜨겠다. 이거는 확실히 연역이 아닌 거 알겠죠? 그냥 경험에 의해서 다음 판단을 내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경험을 많이 사용하는 학문이 또 뭐 있죠? 과학이 그렇잖아요. 과학은 연역적 논리를 많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실험하잖아요. 그 경험을 축적하는 거예요. 경험을. 이해되죠? 그죠? 뭐 더 얘기하면은 뭐 정확히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역과 기납을 조금 비유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중요해요. 왜 이제 중요하냐면 요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도출 얘기했으니까 이거 문제 풀면서 얘기를 더 자세히 하고요. 이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그 자료 해석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다 정답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보기를 주거나 선지를 줘요. 이제 용어의 약속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문제 8번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럼 요 문제 8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수업에서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주어지기 전에 맨 위에 주어져 있는 문제 질문 있죠, 그죠? 요걸 발문이라고 할게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그 안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표는 표라고 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써져 있죠, 보기라고 할게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에 25번 보이시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보기가 없잖아요, 그죠? 요런 거 같은 이제 선지라고 해요.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걸 선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보기 선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왜 기납적? 즉, 여기서는 제가 강조할 거는 오로지 뭐 과학이 아니라 경험이거든요. 자, 자료 해석이 특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료 해석의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25번 보고 있죠?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나오면은 나머지 오답 확인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8번, 전 페이지 8번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보기를 확인하는데 기억부터 리을까지 전부 다 확인하실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짧게는, 적게는 2개. 보통은 3개로 확인하면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8번 볼게요. 답이 이제 정확히 모르겠지만, 답이 5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답이 그냥. 기억을 확인했으면 기억이 틀렸겠죠. 답이 5번이었으면. 그럼 기억이 틀리면은 뭐가 답이 될 수가 없죠? 1번, 2번, 4번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번, 5번 남았으니까 뭘 확인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2개만 확인하면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거는 한 전기줄을 통틀으면 하나만 하고 확인하고 답이 나오는 문제가 한 2개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4개가 싹 지워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너무나 예외적인 거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은 보통 보기가 기억부터 리을까지 주어졌을 때 2개 또는 몇 개를 확인할까? 3개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
모든 복이나 선지를 다 확인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2개 확인하고 답 내는 게 좋아요? 3개 확인하고 답 내는 게 좋아요? 3개? 당연히 2개죠.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3개를 확인하던 거를 2개를 확인한다? 33%가 효율이 생기는 거예요.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해되죠? 90분이라 치면 몇 분이 절약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푼다면 30%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료 해석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적개 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아시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뻔한 얘기예요. 그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원인은 알고 현상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뭐부터 확인할까?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다 이제 뭐라고 써놨죠? 선구한. 이게 이제 뭐 수험가에서 통용되는 용어라서 저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항상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뭐에 대한 우선순위냐면, 복이나 선지에 대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쭉 설명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게 느껴지죠. 그죠? 자, 죄송해요. 확인해서 조금 애정이 부족했나 봐요. 자, 확인을 받고 싶어가지고. 자, 우선순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잡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제일 첫 번째, 저는 2가지 정도로 잡고 가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예요. 혹은 노고라고 할게요. 혹은 정성이라고 할게요. 혹은 난이도라고 할게요. 제가 파악한 정도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느낌이에요. 아까 제가 이런 소리를 했죠. 그 단일 자료형 자료를 봤잖아요. 표 보고 그림 보고 막 했잖아요. 그죠? 문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출제자의 심성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표, 그림 이렇게 나온 거 봤어요? 이게 저의 추론이지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표, 그림 안 하고 표, 그림 한 게 분명히 의식하지 않았을까? 물론 틀리더라도 좋아요.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거죠.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영화를 보더라도 장치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셋에도 그런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걸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뒤예요. 앞이 아니라 뒤라고요. 생각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자료를 하나 봐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아니다. 문제를 일단 정확히 풀 때 더 자세히 설명하면 되니까 지금 비유 정도만 할게요. 아까 복수 자료 문제를 쭉 한번 봤잖아요, 자료를. 표를 이렇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답이 표 위에 거에서만 딱 답이 나와. 어때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싫어. 사람 못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야,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이것만 보고 답을 냈다고? 너 이거 봐야지. 답 이렇게 딱 옮기는 거야. 그게 제가 조금 못된 마음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게 당연히 출제를 할 때 당연한 거예요. 수학 문제 풀 때든 뭐 국어 문제 풀 때든 영어 문제 풀 때든 쓸데없는 조건 없잖아요. 그죠? 항상 출제자는 어떤 자료를 주잖아요. 웬만하면 답이 도출될 때까지 그 자료를 다 쓰게 만들어요. 그걸 생각을 역으로 하면 뭐죠? 뒤에서 내겠죠. 정답은. 앞에서 띵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중요도는 확실히 이겁니다. 출제자의 의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거는 경험적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경험적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 설득은 없고 심리적으로 접근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피셋이라는 시험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본 거예요. 통계를 내본 거예요. D부터 정말 답이 다 나오는지. 정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을 몇 가지 드릴게요. D를 보는데 보기는요. D급부터 보시는 게 통계적으로 많아요.
아직 뭐가 많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많아요, 일단. 디귿이면 뒤 맞죠? 그 다음에 선지는요. 4, 5, 3, 2,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적지 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건 1번 정도예요. 2번은 여러 기준을 준 거예요. 원리로는 D부터 보시라고 한 거고 선지 나왔을 때는 뭐 4, 5번이 지니까 이런 거 보라 이거예요. 순서를 따라 하라고 강요하는 거 절대 안 해요. 혹시 나중에 욕할까 봐. 그거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뒤에요. 보기는 여기는 조금 할 얘기가 있어요. 보기 디귿이 뭐냐면 이 선지는 정답이 하나가 딱 골라지면 그게 답이잖아요. 근데 보기는 아무리 해도 두 개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략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8번 문제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 페이지 두 번째 문제인데 8번 문제 보기 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있잖아요. 그 디귿을 먼저 보게 되면 자, 보기 디귿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좋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좋은 보기. 제가 지어낸 겁니다. 이런 용어는 없더라고요. 좋은 보기. 이게 뭐냐? 세 개가 지워지는 보기예요. 그럼 이제 이 정체가 누군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문제 8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5번이 답이라고 칩시다. 아까처럼. 그럼 여기서 기억은 좋은 보기일까요? 나쁜 보기? 그냥 그런 보기일까요? 좋은 보기죠. 왜? 처음 봤는데 어때요? 세 개가 지워졌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좋은 보기를 이제 단순 명료하게 정의를 하자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확인했더니 2개 들어가 있는데 옳은 보기나 3개 들어갔는데 틀린 보기예요. 이해돼요? 제가 이제 나중에는 할 게 하다 없어가지고 이 좋은 보기를 다 세봤어요. 정기출을. 바른 정자 써가면서. 공부는 안 하고 시험지 펼쳐두고 정답 다 체크해놓고 이걸 다 해봤더니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도 지금 올해도 역시나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아마 대부분이 이제 공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 과거에 그 자료 해석 문제에서 선지 플레이라는 수험가에서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문제됐던 거 혹시 알아요?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도 정확히는 기억은 못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그게 통용되던 시기에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되게 단순해요. 기억만 보고요. 기억이 3개 들어가 있으면 맞고요. 기억이 2개 들어가 있으면 틀려요. 근데 그게 정확도가 98%인가 그래요. 발레가 없는 거야. 그 정도면 계속 그렇게 출제가 되었으면 여러분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되게 강력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우선순위는 먼저 보는 순위를 얘기한 거지 안 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면 한번 살펴봐요. 한 18년도까지인가 이게 적용이 됐어요. 적용이 가능했어요. 발레가 없었어요. 기억이 3개가 들어가면 진짜로 다 맞았고요. 2개가 들어가면 틀렸어요. 이런 거 적지 마요. 지금 죄송해요. 시작부터 너무 꼼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꼼수가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완전 꼼수라면 얘기를 안 할 텐데 어느 정도 이게 타당한 조금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게 19년도인가 18년도에 출제위원한테 이제 이야기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현재까지 항상 발레가 나와요.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오냐면 정확히 이건 안 세봤지만 통상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한 20, 30%는 발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아직도 그래도 60, 70% 이상은 통용된다는 거잖아요. 풀면서도 느껴보신 적 있죠? 기억 3개면은 거의 맞네? 그죠? 아무리 이게 발레가 낮아지고 해도 70%면은 가능성 어때요?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를 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니까 발레가 이제 20%, 30% 정도면 절대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맥시멈 잘 봐도 70점대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어떻게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좋은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적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할 테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걸 너무 낮출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건드려 놨잖아요. 발레가 적당히 나오도록, 그죠? 그러면 이 퍼즐 조합도 있잖아요. 한쪽을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다른 쪽은 어떻게 돼요? 엉클어져요. 어떤 모형이 있는데 한쪽에 충격을 줘요. 다른 쪽이 무너진다고요. 그쵸? 그럼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발을 적자로 보온 조기 개수를 한번 세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많고 그 다음에 여기더라고요. 확실히 뒤쪽.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또 건드린다? 그럼 여기가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는 요거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조금 강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타당성. 그래도 역시나 저는 인정합니다. 꼼수라는 거. 그럼 이제 여기 꼼수 제외하고 이제 이거는 좀 빨리 지울게요. 이런 얘기를 원래 안 하는 게 좋은데.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뭐 자료 해석 강의가 사실 오늘 처음이고요. 그 강의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뭐 피셋이 입문 강의다, 기본 강의다, 심화 강의다 해서 어떤 내용을 뭐 덜 가르쳐주고 더 가르쳐 이런 거 없이 푸는 전략은 똑같아요. 문제 난이도만 다를 뿐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했고요. 강조하자면 우선순위에서 뒤. 이건 동의하시죠? 아까 이제 뒤를 절대 이걸 내비둘 리가 없어요.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해둔데 친구가 막 편식해요. 기분이 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기도 조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는 게 중요하다. 자, 요 정도만 하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왠지 좀 끊어서 갈 것 같아요. 지금 8번 우리가 봤잖아요. 제가 한 1분 30초 정도만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마음 편히 풀어보세요. 마음 편히.
자, 이제 푸는 거를 멈추시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를 풀라고 할 텐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절대 시간은 재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편하게 푸세요. 편하게. 이따가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좀 하고. 자, 8번 문제를 왜 풀려고 했냐면 일단 가장 베이직한 문제죠. 자료 해석에서 표 하나 주고서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때까지는 이 시험에 대한 빌드업을 조금 했고요. 선지 보는 이런 이야기, 구조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제 컨텐츠로 들어가 보려고 간단하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기억부터 한번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조선왕족 실록이랑 호구청수 주어져 있죠. 그죠? 자, 항상 문제를 풀 때에는 표 자료가 주어지나요? 그러면 이제 표가 됐든 그림이 됐든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제목, 그 다음에 단위,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소제목 같은 것들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오케이?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욕심내지 마세요. 시작 단계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해봤고 뭐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으니까 이제 유추하는 거거든요. 자료 해석이든 됐든 뭐든 됐든 간에 시간이 제약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급박해져요. 맞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주변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지성으로 풀게 돼. 그럼 어떻게 푸시냐? 이건 제 얘기예요. 읽고 모르겠다. 바로 가. 여기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풀면서 문제를 이해하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지향해야 되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끊으세요. 앞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요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자, 첫 페이지가 처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첫 페이지 오늘 자주 올 거예요. 자, 풀이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제한 시간을 건너뛰고 풀이 절차 있죠.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하셔야 될 거는 구조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료 해석은 확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조를 잡아두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료의 종류가 무엇인지, 제목이 무엇인지, 단위가 무엇인지, 각주가 무엇인지 돼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수식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각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또 써두세요. 요거는 써두세요. 비슷하다. 뭐냐면 단서 이렇게 각주 수식 오른쪽에다가 단서가 뭔지 아시나요? 법용어에서도 단서란 말을 쓰죠. 뭐뭐 했지만 다만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죠? 언어 독해할 때도 다만 이러면 어떻게 해져요? 갑자기 분위기 환기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각주도 그런 역할을 하고 단서로 이렇게 쓸 때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선지선고안이고 선지확인 우선순위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이거는 확인형이나 그닥 할 얘기가 없어요. 이 다음 문제에서 아마 여기는 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두 발 자전거 탈 때 세 발 자전거 거치잖아요. 그죠? 그럼 잘 못하는 사람이 바로 두 발 자전거 타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맞아요? 오히려 더 배우는 게 느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딱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지식의 학습이 아니에요. 체화예요. 체화. 피셋이라는 건. 욕심내지 말고 처음엔 시간 쫓겨가지고 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좀 버리세요. 오케이? 지금 단계에서는 시간 구애받지 말고 일단 내 자세가 교정이 돼야 돼. 여유 있게. 오케이? 아마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풀어보려고 마음 편히 풀어보려고 한 게 그런 걸 처음에 이제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이라면.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말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발문을 읽고요. 조선왕조 실록, 호구청수고 10세기, 17세기 후반 이런 건 잘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목 보시고요. 단위, 호랑 명이 있구나. 어려운 게 없죠? 호랑이 이게 명이구나. 이렇게 하고 표를 이제 이 정도만 보면은 이거 이 안에 있는 수치들을 아직 보지 않아도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구나 정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구조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의도라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보이는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아까 이제 디귿 얘기했지만 지금 시작이니까 기억번. 조선왕조 실록이랑 호구청수에 따른 호당구. 그럼 호당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식으로 쓰면 호분의 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3명 이상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내용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하시다 보면 사칙 연산을 많이 하실 거예요. 사칙 연산이라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뜻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더하기가 좋아요? 빼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더하기일걸요? 많이 했기도 했고, 빼기는 더하기 역연산이라서 그래요. 그죠? 한번 머리를 더 써야 돼. 그죠? 곱하기가 좋아요? 나누기가 좋아요? 곱하기가 좋을걸요? 아니에요? 뭐 나누기가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라면 아마 곱하기가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사칙 연산을 할 때는 웬만하면 나누기보다는 곱하기를 하시고요. 빼기보다는 더하기를 하실 생각을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 풀면 절대 안 돼요. 자료 필셋 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풀면 절대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기억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건 이거죠. 호당 9를 직접 나눠서 이게 3보다 크거나 같은지 뭐죠? 자, 호당 9. 총수에 따른 모든 조사 윤도마다 3명 이상인지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나눌 게 아니라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나눗셈 맞죠?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그죠? 이거를 식을 머릿속에다 변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양변에 호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9가 호의 3배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하자 이거예요. 이해돼요? 항상 역의 생각을 항상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새롭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 해서 막 이거 하나에 목매면 안 돼. 이렇게 형식은 다르지만 이런 사고를 우리는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출발해보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확인하라 이거야? 이거를 얘를 나눈다고. 여기다 뭐 한다고? 3을 곱한다고. 그러면 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50도 안 넘어요. 13 곱하면. 맞죠? 여기 뒤에 원래 이제 이것 때문에 50은 넘는데 1이 커버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걱정돼서 혹시 나만 알고 넘어갈까봐. 3을 곱하면 39인데 4를 곱해도 12니까 자릿수 하나가 넘어와서 5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1 때문에 안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조금 확인하면서 갈게요. 혼자 나가면 또 문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문제 없죠. 3을 곱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어때요? 문제 없죠. 여기 뭐 4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한 6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쭉쭉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3. 다 남잖아. 그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 기억 첫 보기니까 쉬워요. 맞죠? 이렇게 하게. 그래서 우리가 얻어갈 거는 제일 첫 번째로서 사칙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빼기보단 더하기, 나누기보단 곱하기. 어떻게? 역연산으로서 하자 이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생각이 나중에 좀 어려운 얘기까지도 흘러가니까 잘 귀담아 들으세요. 이 정도면 됐죠. 기억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소하지만 물론 나눠도 돼요. 그렇지만 1, 2초 차이 난다 이거예요. 이게 쌓이면. 그럼 나중에 가면 그게 한 문제예요.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맞았으니까 요렇게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아닌 거죠. 그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디귿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약속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보기와 모든 선지를 제가 다루진 않아요. 지금이야 순서대로 가지만 이제 이 뒤에 문제에서부터는 중요도에 따라서 선지랑 보기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내는데 최소한의 루트로만 조금 가볼 생각이고 나머지 선지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꼭 수업 뒷시간이든 마지막 날이든 해서 피드백을 받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시간에 혼자 해보고 질문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개인 질문을 하신다면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선생님, 이렇게 저는 우선순위라는 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질문하셔도 좋아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 여기서는 이게 더 의도가 보이는데? 이런 질문 하나. 혹은 이해 안 된다는 질문 하나. 그리고 혹은 수업 시간에 풀지 않은 선지나 보기 자기가 풀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요 약속 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디귿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디귿. 숙적 원년 대비 숙종 19년 조선왕록실록에 따른 구의 증가율은 후구 총수에 따른 구의 증가율보다 어떠하다? 작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뭘 비교하는 문제죠? 여기서는 이제 수치였잖아요. 나눗셈. 그리고 곱하기로 간다 이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구의 증가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숙종 원년하고 19년 대비니까 여기와 여기죠. 오케이? 이걸 굳이 쓰자면 비교하자는 게 이거예요. 4703505 분의 7188574가 이 녀석이죠.
호구총수 이거죠. 4, 7, 2, 5, 704 분의 7045, 11, 5보다 어떠하다? 작다. 이게 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썼지만 이제 여기서 약속 하나 할게요. 너무 숫자 많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유효 숫자요. 여러분들 쓰실 때 일단 유효 숫자 3자리 정도만 하셔도 돼요. 제가 유효 숫자를 완벽하진 않지만 3자리 정도만 하셔도 웬만한 문제는 다 돼요. 적은 자릿수 확인할 수 있다면 훨씬 빨리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이제 이걸 너무 줄이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로 하되 그게 안 됐을 때 4자리까지 가시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게 3자리 갈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잘라내지 말고 올림, 내림, 반올림 요거를 적당히 잘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좀 안 들어요? 반올림 하면 안 되나? 일관되게? 왜 안 되는지 이제 요 설명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 기억에서는 이제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고, 디귿에서 할 얘기는 이제 자료 해석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앞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분수 비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분수를 비교하실 때, 일단 요 디귿만 먼저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왼쪽의 분모가 누가 더 크죠? 오른쪽이 크죠? 분모가 크면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작아져요. 요거 동의하시나요? 그러면은 지금 분모만 봤을 때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왼쪽이 큰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분자만 보세요. 왼쪽이 더 크죠? 그럼 분자가 크면은 커요? 작아요? 커요.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 맞죠? 디귿의 왼쪽의 숫자를 보시면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니까 이 문제는 얘가 작지 않고 어때야 되는 거예요? 큰 거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자,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유효 숫자도 적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좀 확장도 할 거예요, 내용도. 유효 숫자를 쓰실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죠? 이쪽이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어려운 문제다라고 가정하고 풀자 이거야. 자, 유효 숫자를 하실 때 이 녀석이 일단 참일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거짓이었지만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참이라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 녀석이 큰 쪽이죠. 올림, 내림, 반올림 하실 때 큰 쪽은 최소값을 선택하셔야 돼요. 반대로 작은 쪽은 뭐 선택하셔야 돼요? 최대값. 그래야 얘가 최대한 커봐야 이 값인데 얘가 최대한 작아봐야 이거야? 근데 비교했더니 작아? 그럼 여지없이 작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이해됩니까? 다시.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8.2가 7보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크잖아요. 6.9라고 합시다. 6.9, 그지? 근데 이제 계산한 결과값이 이렇다 이거지. 내가 얘가 정확히 8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 그냥 8이라고 하자. 근데 이건 아는 거죠. 8이 얘보다 작은 건. 너 6.9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대강 큰 값 중에 가까운 값 7값이라고 하자. 비슷하게 잡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결과가 나오면 이게 따라서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단순히 반올림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요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부터 이번 주 수업하는 내용이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모든 걸 쉬운 것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절대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오늘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얘가 참이라면 얘의 근사값을 살짝 내려잡고 얘는 살짝 내려잡고 얘는 살짝 올려잡아서 참이면 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지금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관없는데. 그럼 이걸 유효 숫자를 쓰실 때 얘를 최대한 키우려면 분모를 유효 숫자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키워야 되니까. 내리는 게 좋아요. 이게 만약에 참이라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4, 7, 0 정도 써달라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얘를 키우려면 얘는 7, 1, 9 정도 이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얘 유효 숫자 쓸 때는 어떻게 써달라 이거예요? 얘는 줄여야 되죠. 얘는 키워야 되니까 올림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올림한다 치고 여기 1인데 올림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럴 땐 제외하고 약간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5 정도면 올리라 이거예요. 4, 7, 3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려야 되니까 7, 0, 4 이렇게 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게 참이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이렇게 풀 때가 저는 굉장히 많아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결과적으로 틀렸으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봐도 아까 얘기 똑같죠? 분모 작고 분자 크니까 얘가 무조건 큰 거 맞아요? 돼요? 얘 둘이 분모 비교하면은 이렇게 잡아도 얘 작고 분자 크니까 이거다 이거야. 이건 쉬운데 이제 바꿔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내용에서 인문 강의니까 따로 다른 문제 가서 우리가 막 거창하게 할 기회가 없어. 나올 때 다 할 거예요. 분수 비교는 너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니까 오늘 내용 이제 첫 번째 문제 분수 비교에서 이제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내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지금 작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기호로 정리하자면 이해 안 되면 요건 이런 건 적어주셔도 좋아요. 이런 거는 일반 원칙이니까. C분의 A가 어때요? D분의 B보다 어때요? 커요. 이건 자명한 거예요.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면 커요. 압도적인 거죠. 그죠? 1번 이렇게 할까요? 이건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경우가 뭐냐? A가 B보다 큰데 죄송해요. 바꿔 쓸게요. 그냥 순서상. A가 B보다 작고 동시에 C도 D보다 작은 경우. 분모 분자가 다르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가 애매해지는 거고 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수식이에요. 오케이? 이 얘기를 오늘 지금 쭉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보통 하던데.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경우는 없어요? 이거 말고? 이 얘기 하기 전에 아니 유형이 두 가지냐 이거예요. 분수 비교하는데 분자 비교만 이렇게 했을 때. 자, 2번은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확히는 뭐예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물음표가 되는 거죠. 얘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몰라요. 이렇게 이거는 죄송해요. 이게 잘 보이세요? 파란색? 잘 안 보이죠? 파란색 안 쓸게 이제. 그런 거 이제 알고 있는데 잠시 잊었네요. 쓰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자,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 반대되는 거 없어요? 없죠. 약간 놀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반대가 되면 이거 자리 바꾸면 되잖아요. 이해돼요? 이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리 바꾼 거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그죠? 결국 이제 조금 자명해졌죠? 조금 나아졌죠? 숨 좀 쉬세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정복하시고 분수 비교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제 방금 같은 경우가 4, 7 공분대 7을 9였고요. 이제 여기가 4, 7 뭐 어쩌고 보네 이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1번 케이스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자, 2번 케이스로 가지고 이제 내용도 확장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4, 7 3분의 7, 2, 1이다. 그럼 이제 비교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시간을 15초 주면 될까요? 시간 안 주기로 했죠. 한번 해봐요, 일단. 자, 본인이 자꾸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랑 본인이 자꾸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열등감을 느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조금,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무지성으로 하는 게 이거랑 저 사람이 얘기하는 이거랑 다른 걸 인지시키기 위함이니까 한번 해봐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눈으로 되나요? 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건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이것만 쓰지 않고요. 첫 번째는 이 얘기 하고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먼저 판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만약에 자료 해석을 제일 처음에 접근하시면 조금 잘못된 방법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잡채 값을 계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2보다는 작은 1점 얼마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이거의 2배는 작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분모와 분모, 분자, 분자끼리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A분의 B분의 A가 있다. 이렇게 정했을 때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분자에는 1.2를 곱하고요. 분모에는 1.4를 곱하면 자, B분의 A랑 비교했을 때 얘는 이걸 곱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그쵸? 왜죠? 분모가 증가율이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4분의 1.2가 뭐보다 작기 때문이죠?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을 딱 곱하면 유지되는 거고 1보다 큰 거 곱하면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볼 때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얘하고 얘 차가 2가 나잖아요. 그죠? 이거에 해당하는 얘를 분모로 잡고 퍼센테이지랑 얘 차가 3이 나잖아요. 그죠? 얘 퍼센테이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율이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700쯤 되는 거에 2의 퍼센테이지랑 470의 3의 퍼센테이지 중에 누가 더 커요? 비율이. 분모 분자? 당연히 확인 나오잖아요. 분모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얘는 이거를 더하게 되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비율을 보는 편이에요. 저는. 오케이? 차를 계산해서 이거를 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차가 여기에 몇 퍼센트 대강 해당되는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비율을 본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뭐 하나의 예시로서 비율 판정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되면 얘는 작아진 거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수원가에서 통용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용병법이라는 게 있어요. 용병법. 자, 용병법은 뭐냐면, 자, 일단 메커니즘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설명은 나중으로 미뤄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470분의 719랑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vs 473분의 721인데 여기에 이거를 교탁에 가려져요? 혹시 보여요? 보이죠? 자, 이거를 여기에서 분모 분자를 각각 뺀 분수 있죠? 얘에서 얘 분모 빼면 3이죠? 아까 썼던 차요. 얘에서 얘 분자 빼면 2죠? 그죠? 요거를 대타를 세우는, 그래서 용병이에요. 대타 세운다 해서.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용병이냐면 항상 큰 놈의 용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순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요 녀석의 용병이 요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처음이니까 쓸게요. 너가 누구냐면 473분의 721의 용병이에요. 이렇게. 됐죠? 원래는 우리가 얘랑 얘 둘이 비교하려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얘랑 얘 둘이 비교해도 대소관계가 동일하게 나와요. 자, 결과부터 설명은 나중에. 얘랑 얘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이거 명확해지죠?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얘는 1 넘는데 1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커니즘만 얘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 메커니즘의 형세가 얘가 용병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해드리기 전에 얘랑 비교하면 다르냐?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데 얘는 적어야 되고 얘는 눈으로. 그래서 얘가 우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봤을 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들 많이 있어요. 눈으로만 볼 때 많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면 눈으로 봤는데 해결되면 쭉쭉 눈으로 해결하시다가 이거 애매한데 퍼센테이지가 비슷해 보여.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면 얘가 헷갈려질까요? 막 1.1 되고 뭐 1.9 뭐 이러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봐서 조금 더 이 차이가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완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저도 둘 다 썼고요. 실제로 용병법을 써야 될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나와요. 뭐 발레 정도가 아니라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비율 판정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자료 해석에서 이제 거의 1번부터 40번까지 분수 비교는 항상 하실 텐데 거의 요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너무 조금 길게 한 것 같은데.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소금물로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그 얘기로 할게요.
이게 용병법이 얘가 대타 세운다 이렇게 해서 생긴 이름도 있고, 이거 야구 타율로 설명을 해서 용병법이라는 이름의 장명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제가 이제 야구를 안 좋아해서 어렸을 때 타율 이런 거 몰라서 타율 얘기하지 말고 소금물은 다 알잖아요. 소금물 먹어봤으니까,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소금물에는 농도가 있죠. 농도는 식이 어떻게 되죠? 소금물 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그럼 곱하기 굳이 100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420g의 소금물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내가 20g의 소금을 넣었네? 그러면 100만 곱하면 농도죠. 동의하죠? 아, 자꾸 쓰네. 미안해요. 420의 소금물이 있고요. 여기에 20의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100 굳이 안 곱하더라도 이 농도 대강 느껴지죠? 조금 짜겠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싱겁다로 바꿀게요. 죄송해요. 지조가 없네. 자, 싱거워. 그래서 내가 이거 농도를 조금 높이고 싶어. 그럼 소금물 넣는 게 아니라 한 200g 안에 소금물 안에 100g 정도 소금이 들어있는 이 물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A 비커의 농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B 비커의 농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합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합치게 되면? 그럼 소금물은 소금물끼리 그냥 다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분모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되죠? 620g이 소금물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소금은 들어간 양이 얼마가 되죠? 120이 되죠. 자, 여기서 이걸 끌어낼 수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420분의 20이라는 이 소금물 농도가 얘보다 어때요? 묽어요? 짙어요? 묽죠? 그럼 둘이 합치면 농도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또 올라갔겠죠. 당연한 거죠. 그죠?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농도가 짙은 걸 합쳤으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요. 420분의 20이랑 620분의 120을 비교하면요. 얘가 농도가 높아요. 더 짜요. 이유가 뭐죠?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 200분의 100. 더 짠 거를 넣었으니까.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또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면 껄끄러우니까 시켜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 수식이 뭔가 메커니즘이 기계적으로 접근됐는데 이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를 함으로써 쓸 수 있게 됐죠. 심리적인 상태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강요한 거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것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본인이 한번 연습해봐요. 앞으로 시도해볼 시간 되게 많잖아요. 내년까지 이제 한 4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많이 풀어보시고 손에 익으신 걸 하셔야 돼요. 참고의 가이드라인을 주자면 이거는 눈으로만 가능할 때는 이렇게 먼저 절차를 제 머릿속에는 피셋을 풀 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쓸까? 어떻게 하면 손을 안 댈까? 이게 제일 첫 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해결이 되면 넘어가고 안 되면 이걸 쓰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손을 안 쓰는 편.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돌아와서요. 이 기억 같은 경우는 정리하자면 오늘 처음 한 컨텐츠예요. 첫 번째 시간에. 사칙 연산에서 빼기보단 더하기를 하자. 역이 중요하다. 사고의 역발상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피셋의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모든 상황 판단 언어는 논리 파트에서 좀 쓸 것 같고 상황 판단은 엄청 중요한 거고 항상 이제 연산을 거꾸로 할 생각을 하자. 빼기보단 더하기, 나누기보단 곱하기. 자, 그래서 디귿에서는 비율 판정법. 그래서 분모 분자의 각각 분모의 비율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용명법.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됐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